네, 먼저 우리 증시를 견인한 미국 금리 인하 이야기부터 저희가 차례대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7월 말 금리 인하를 재확인하긴 했지만 큰 폭의 인하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답을 회피한 만큼 섣부른 기대감이 오히려 더 큰 실망감을 얻게 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자, 어떻게 지켜보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금리 인하 이슈가 우리 증시를 언제까지 견인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도 같이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포문을 열어주시겠습니까? 그래요. 네, 김재박 대표님. 이게 저희 여담인데 이게 먼저 하시는 게 좀 부담이 되나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김재박 대표님 의견 궁금해집니다. 예, 금리 인하가 가시화된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그 상원에서도 특별한 내용들이 하원에서와 같은 내용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겠고요. 파월 의장이 시장 친화적인 발언을 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지금 이 7월 달은 100%인데 25 베이스 포인트를 하느냐 50 베이스 포인트를 하느냐인데 사실 50 베이스 포인트가 살짝 지금 현재 높아지는 이런 흐름인데 지금 현재는 25 베이스 포인트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국내 시장의 이 흐름들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냐 이렇게 볼 때는 우리나라가 미국 시장하고 지금 현재 금리의 역전 현상이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이쪽에 금리가 25 베이스 포인트를 한다고 해도 시장에 우리는 그 분위기는 좋을지 몰라도 직접적인 영향을 나타내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시장은 이 금리 인하가 있는 이런 시장 흐름까지는 기본적으로 잘 빠지지 않으려는 이런 시장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번에 만들어졌던 저점 코스피 2052가 단기적인 저점인데 여기서 위로 방향을 나오게 된다면 2120 정도까지 약 한 70포인트 정도 상승하는 이런 시장 흐름이 나오지 않겠느냐. 다만 지금 현재 그 월말까지 가는데 중간에 이제 단기적인 상승에 대한 부담감을 한번 해소하고 다시 저점을 테스트하려는 이런 시장 흐름을 보인 다음에 N자형 상승을 통해서 월말까지 시장 흐름들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겠고요. 큰 그림은 아직까지 제시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그 기울기가 60일 이동평균선이 우하향하는 이런 시장 흐름이니까 이 기울기를 돌리는데 시간이 아직까지는 시간적 인터벌을 조금 더 끌어야 된다.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월말 정도 전후까지 2120 정도를 목표로 하고 공략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임종혁 대표님께도 같은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리 인하가 오늘 우리 시장을 끌어올렸다라는 거는 금리 인하가 된 것이 아니라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는 이 의견만으로 시사만으로 우리 시장이 끌어올라졌다는 건 다 알 수 있는 사실인데요. 언제까지 과연 우리 시장을 견인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면서 하는 총재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주열 총재가 소폭 인하하면 자산 시장만 오히려 자극이 될 뿐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과연 어느 정도 인하를 할 것인지도 같이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갖고 미국 통화 정책의 히스토리를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로 적극적인 금리 인하 정책을 펼쳤고 그리고 양적 완화 정책도 펼쳤습니다. 양적 완화 정책,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이 종료된 시점이 바로 2014년도 10월이고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 노선을 이제 연준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추구한 시점이 2015년 말부터 시작이 됐고 작년 말까지 금리 인상 사이클이 전개가 됐어요. 그래서 2015년 말 이후로 총 8번의 기준금리를 이제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했고 그 이제 지긋지긋한 그 금리 인상 사이클이 이제는 일단락을 지을 때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만 기준금리를 4번이나 올렸고 지금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 밴드는 2.25%에서 2.5%까지 지금 우상향이 된 상태고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미중 무역 분쟁으로 따른 어떤 기업들의 어떤 실적 둔화 리스크 그리고 투자를 잘 못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두려움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물가 상승률 측면에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를 이제 하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경기 둔화 리스크도 또 제한해야 될 어떤 연준의 어떤 어깨가 좀 무거운 상태이기 때문에 7월 말 FOMC에 의해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90% 이상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이
7월 말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바닥권을 탈출하는 어떤 그런 상승 흐름이 전개될 경우에는 아마 금리 인하 현실화 시 차익 실현 매물을 좀 출현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은행 그 금융통화위원회의 스탠스도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 금통위가 작년 11월 말에 그 금리를 올렸습니다. 1.5%에서 1.75%를 올렸는데 그 이후로 계속 동결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금리 인하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지난 5월 달에는 이제 소수 의견으로 이제 금리를 인하하는 게 맞다라는 그런 소수 의견도 도출이 됐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봐보세요. 우리가 미국보다 더 힘들잖아요. 경제적으로 우리나라가 훨씬 경기 상황이 미국보다 상당히 지지부진하고, 우리나라는 지금 대놓고 수출이 지금 역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고, 그리고 각종 경제 그 관련 어떤 그 기관에서 경제 성장률을 이제 하향 조정하고 있고, 그리고 실적 추정치도 지금 하향 조정되고 있는 구간이고, 대한민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 지금 1% 지금 밑돌고 있고, 그리고 지금 상당히 좀 미국보다 여건이 안 좋고, 그리고 또 일본의 경제 보복 여파로 또 경제 성장률이 또 한 번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위험에 도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우리가 더 절실하고 추경 예산을 더욱더 지금 확충해야 될 그런 상황 속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이 카드가 그렇게 마땅치가 않습니다.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75%고 미국 기준금리 상단이 2.5%인데 지금 갭이 많이 벌어져 있어요. 그리고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려도 0.25%씩 내년 상반기까지 4번 정도 올릴 것 같은데, 미국이 0.25% 올리는데 우리가 0.5% 내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갭이 확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통화 완화 정책을 추구하긴 하겠지만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할 것이고 아주 적극적으로는 못해요. 그래서 한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뭐 엄청난 뭐 호재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좀 잘못된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어쨌든 7월 말 연준 그 FOMC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지수가 V자 반등이 나올 때는 좀 약간 7월 말에 저항이 잡히고 지수 상단에 저항이 잡히고 8월 달 초에 좀 조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접근하는 게 현재로서는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임종혁 대표 의견 들어봤습니다. 우리 임조아 대표님께도 같은 질문 일단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하 이슈가 우리 증시를 과연 언제까지 견인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이머징 국가에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좋아지는 현상이 단발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오일도 상승하고 철광석도 상승하고 지금 커머니티 주가가 계속해서 금리 인하 선방향에서 이제 선제적으로 이제 주가가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 상황을 보면 아마도 이런 상황들 때문에 조금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어떻게 주가가 좋아지는가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06년도에 미국의 금리가 올린 것을 좀 멈추고 금리 인하하기 전까지 금리가 멈춘 제로금리 상황이 유지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주택시장에서 이상 징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긴 하지만은 금리를 내리고 올리고가 우리 시장이 좋아지기보다는 사실상은 제로인 상태, 그냥 그 금리가 0인 상태가 그 플랫하게 가는 게 사실 시장에 더 좋은 영향을 주는데, 일단 금리 인하가 가시된 상황 자체는 단발적으로 이머징 국가 주가가 조금 좋아질 수는 있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하반기 랠리가 나올 수 있다라고 또 이 금리 인하가 되면 좀 볼 수 있는 근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일단 아까도 다들 말씀하셨지만 7월에 25bp 정도 금리 인하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가 기대했던 건 50bp 정도잖아요. 그렇지만 만약에 7월에 25bp를 하던 안 하던, 만약에 안에서 유보가 된 상태가 되더라도 7월 말에 미국 GDP가 만약에 그 1Q 대비 안 좋게 나오게 된다면은 9월 달엔 무조건 금리 인상을 25든 50이든 그러니까 크게 하든 두 번을 하든 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그냥 심플하게 유동성 장세가 나오기 때문에 하반기 90, 11, 12, 1월까지는 조금 트레이딩하기 편안해질 거라고 보고요. 지금 빠진 게 PBR 0.85 구간이잖아요. 이제 0.8이 지지대 정도, 0.9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매수한 지점대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좀 애매한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상승세를 이끌려면은 아무래도 금리 인상 횟수나 기간 이런 것들이 7월 말에 어떤 결과물에 의해서 결정이 나줘야지만 좀 주가가 전반적으로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자, 우리 임종혁 대표님께도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거래일 연속 외국인들의 매수세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외국인들의 속은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수세에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우리 시장에는 뭐 행복한 일입니다. 주가 자체가 끌어올려지니까 이게 반짝 유입으로 끝날지 아니면 이게 지속이 될지 그리고 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펼쳐지면서 더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안전자산보다는 우리 주식시장에 좀 더 많은 관심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기대심 때문에 우리가 어떤 희망을 갖고는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외국인들의 유입 반짝으로 끝날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꾸준한 유입이 가능해질까요? 예, 뭐 미친 듯이 살 것 같진 않은데 기조적으로는 이제 외국인들이 좀 한국 증시에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증시가 이 박스의 하단을 확인하고 이제 반등하면서 이제 박스의 상단을 이제 확인하는 과정이 이제 앞으로 전개될 것 같고 박스 상단을 돌파하면서 본격적인 상승 흐름이 전개되기까지는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수가 박스 안에 갇혔을 때 우리는 충분히 개별 종목을 통해서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전략을 추구할 수 있으니까 매매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하반기부터 그러니까 7월 말부터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제 스타트 라인을 끊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금리 인하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 상반기까지 한 3-4차례, 한 4차례 정도를 금리를 0.25%씩 4번 정도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전반적인 어떤 시장 참여자들의 어떤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는 거를 일단 기본적으로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금리 인하를 초기에 이제 시행을 할 때는 투자자들은 좀 겁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와, 경기가 얼마나 안 좋으면 금리를 내릴까. 그래서 금리를 첫 번째로 내릴 때는 경기에 대한 우려가 좀 지배를 하면서 위로 저항선을 돌파하면서 뻗어나가는 상승 흐름이 지수 자체가 그런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은 뭐 제한적이라고 이제 생각되는데 근데 만약에 이제 금리 인하가 이제 기조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실제로 경기가 턴어라운드 한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물씬 풍기면은 그때서야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유입이 될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유동성 장세가 전개돼야 외국인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그리고 공격적으로 한국 증시를 사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네. 유동성 장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금리 인하 효과가 수면 위로 올라와야지 확신을 갖고 베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경기가 바닥을 확인하고 터닝한다는 시그널이 나와야 돼요. 뭐 경기가 뭐 계속 확장되고 있다 그건 바라지도 않고 경기가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 한다는 어떤 시그널이 나오면은 그때쯤 금리 인하의 어떤 효과가 있구나. 그래서 금리 인하가 기조적으로 전개되니까 경기는 앞으로 좋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유동성 장세가 전개되는데 경기의 저점이 확인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일본 경제 보복이다 뭐다, 뭐 미중 무역 분쟁이다 뭐다 해서 도대체가 글로벌 경기의 저점을 그 어떤 전문가도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다. 저도 힘들고 여기 모든 주식 전문가 집단이 경기의 바닥을 예측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경기의 바닥이 2020년도 상반기 때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 2020년도 상반기 정도 되면은 경기가 저점을 찍고 턴어라운드하는 시그널이 명확하게 포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예측을 하고 보수적으로 예측을 하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올해 하반기 증시는 박스피라고 보시면 되고 이 박스 상단을 돌파하고 승승장구하는 유동성 장세가 전개되는 시점은 제가 이제 과거에는 제가 올해 하반기로 예측을 했는데 일본 경제 보복 이런 거 보니까 머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유동성 장세가 본격적으로 이제 전개되면서 외국인 수급이 아주 공격적으로 진입하는 시점은 내년 상반기로 예측하고 있고 지금은 코스피의 박스 상단을 확인하기 위한 어떤 그런 파동, 어떤 기술적 상승 파동이 전개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올해보다는 일단 내년에 외국인들 유입을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자, 우리 김대복 대표님께도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하나는 같은 질문입니다. 외국인들의 유입 이게 과연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 그리고 이게 지금 반짝하는 것일지 아니면은 뭐 임종현 대표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올해는 박스권을 유지하다가 내년에 유동성 장세로 돌파를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주셨는데 김대복 대표님의 의견도 궁금해지면서요. 또 하나는 이겁니다.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즘 우리 시장 악재와 호재가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대표적인 호재는 일단 금리 인하의 어떤 시사 발언, 이게 굉장히 호재로 저희 우리 시장에 다가오고 있고 또 하나의 악재는 말씀해 주신 대로 한일 무역 분쟁입니다. 자, 한일 무역 분쟁과 일본 수출 규제, 그것과 그리고 금리 인하, 미국의 금리 인하, 증시에 어떤 것이 더 큰 영향을 받을지에 대한 궁금증도 사실 있거든요. 이 질문과 앞에 했던 질문,
외국인들의 유입 언제까지 될지 두 가지 질문 한번 동시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의 요지는 뭐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외국인들이 언제까지 매수를 들을 거냐, 깜짝이냐 이렇게 봤을 때 저는 깜짝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이유는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매매를 할 때 어떻게 보면 그 드리번 이벤트 성향으로 옵션이나 이런 것들을 만기를 놓고 매매 포인트를 잡았던 것이 오늘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것이 왜냐하면 지금 현재 3일 동안에 주가를 산 것이 지금 현물 시장에서 5,900억, 그다음에 이제 선물 시장에서 12,900계약을 매수해서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난번 이제 그 원달러 환율하고 외국인하고의 매매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습니다. 지난번 5월 22일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1,196원에서 7월 1일 날 1,148원까지 내릴 때 지금 현재 하락폭 자체가 약 한 4% 가까이 내렸어요. 그럼 이 4.4%까지 내렸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돈이 절상됐다는 얘기고 외국인들은 가만히 앉아서 4% 이익이 났는데 이때 구간에서 외국인들은 2천억밖에 사질 않았고 오히려 코스닥에서는 7,700억을 매도했고 선물시장에서 22,000계약을 매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시장 그러면 요번에 지금 들어왔던 거는 환율이 어저께 1,182원에서 1,176원이면 1% 내린 인상이 그러니까 절상이 1% 됐는데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은 물량이 오늘 만계약의 선물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은 이것은 오늘 옵션 만기와 연관되어 있는 물량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내일도 모레도 계속 연속적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는 지금 현재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최근 들어서 1조를 삼성전자를 샀다는 얘기입니다. 그 대신 이제 삼성전자를 네이키드로 매수했느냐, 단순하게 삼성전자를 매수했느냐, 아니면 이것을 가지고 삼성전자를 사면서 다른 그러니까 이제 포트폴리오 인슐런스의 형태로 선물을 매도하거나 아니면 다른 파생 상품을 매도하는 이런 전략을 가지고 취했다가 나중에 꺼낼 거냐 이런 거에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됐지만 삼성전자의 매수가 유입되는 걸 봤을 때는 미지근하게 지금 현재 금리 인상까지는 가져갈 것이고 결국은 8월 달에 가면 다시 또 이머징 마켓의 자산 배분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의 주가를 계속 견인할 수는 없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한적으로밖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보겠고요. 또한 이제 그 일본의 규제가 먼저냐 아니면 지금 현재 금리 인하의 어떤 글로벌 시장의 어떤 중앙은행들의 그 금리 인하의 그 성향들 이런 것들이 어떤 호재로 작용되느냐 이렇게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일본의 규제가 우리 시장의 악재 요인이 먼저 작용할 것이고 금리 기대감은 일시적으로 분위기는 작성이 되지만 미국이 금리를 75 베이스 포인트를 인하할 때까지는 이머징 마켓이 크게 동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니까 나중에 보는데 여기 지금 현재 재밌는 거는 모건 스탠리에서 이번에 1 규제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2.2%에서 1.8%로 하향 전환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장의 어떤 경기가 별로 좋지 않다고 이렇게 봤는데 환율이 급격히 1,148원 이하로 막 떨어지는 이런 시장 흐름이 나온다면 외국인도 부랴부랴 사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제한적으로 밖에 들어올 수가 없다. 그렇다면 이번 시장 흐름에서 공략은 기술적인 반등 이것만 이용해서 단기적으로 짧게 끊어가는 이런 시장 흐름이 나는 좋아 보이는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임주환 대표님께도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악재와 호재가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재복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눈앞에 바로 보이는 것은 한일 무역 분쟁이고요. 또 우리나라 정부에서 전방위 외교전을 지금 펼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또 미국에서 들려오는 호재는 아까 말씀드린 금리 인하 발언 시사입니다. 자, 우리 증시에 어떤 것이 더 큰 영향을 미칠지 이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질문의 순서를 정리를 하자면 일본 수출 규제 국내 증시 영향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금리 인하 영향, 그 다음에 3거래일 연속 외국인이 뭘 사는지를 정리를 하는 게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일단 일본 수출 규제 국내 증시 영향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면서 거기서 유통 마진을 먹는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필요한 소재들이 일본의 그 화학 기술들이나 고급 기술들,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걸 조립을 해서 완제품으로 아주 높은 퀄리티로 생산을 하는 기술이 결합이 돼서 그 플랫폼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배경을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조립이나 완제품을 만들지 못하게 일본이 규제를 한다. 이거는 사실상 논리적으로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반도체 수요 부분이 우리가 그 규제에 의해서 뭐 생산이 중단되고 판매가 안 되는 부분들은 아닐 것 같고 차츰 좀 해결이 될 수 있을 실마리가 보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반도체 얘기가 계속해서 올라오는 이유는 일단 낮은 PBR에서 그 회사가 이익이 생겨서 주가가 오르면 기업이 이익이 난다고 또 그 캐파를 확장을 하게 됩니다. 캐파를 확장하게 되면 물량이 많이 생산되니까 결국은 나중에 물량이 너무 많아져서 가격이 떨어지고 실적이 내려가는 구조를 계속 순환하고 있는데, 우리가 반도체가 많이 빠졌었던 구간 때는 물량이 너무 많아서 그 수요와 공급을 조절을 못해서 캐파가 너무 확장되기 때문에 그 구간대에서 저희가 눌리는 자리를 구경하고 있었던 건데, 지금 물량을 조절하면서 다시 한번 인기가 생길 수 있을 요소가 아까 말씀드렸던 플랫폼 비즈니스가 점점 확대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계속해서 요즘 블록체인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장비 산업입니다. 장비가 많고 채굴을 많이 해야 되고 많은 그런 어떤 고급 퀄리티의 장비가 필요하게 되는데, 그 수요가 조금 늘어나게 되면서 현재 저희 우리나라의 지금 전반적인 PBR이 0.85면 매우 저렴하고 굉장히 접근하기 쉬운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모양이 같이 이어지기 때문에 일본 수출 규제 국내 증시 영향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사볼 수 있는 기회를 보셔야 된다라는 것과, 금리 인하의 영향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미국의 민감 소비 지출에 포함이 되는, 그렇지만 우리가 팔았을 때 마진율이 많이 높은 제품들을 지금 판매를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서 트레이딩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3거래일 연속 매수된 부분들이 대부분 반도체 섹터 위주였었기 때문에 왜 살까? 그 부분만 놓고 본다면 지금 되게 저렴한 부분이었다는 부분이, 그러니까 심플하게 받아들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이 부분이 지속되는 여지는 앞으로 그 플랫폼 비즈니스가 확장되는 부분, 그리고 그 지금 코인 관련돼서 장비 산업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는 부분들을 체크를 같이 하셔서 반도체가 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를 확인하신다면 트레이딩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이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임종혁 대표님께 또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혼돈의 국내 시장 증시의 방향성 언제 보일까? 아까 외국인들의 유입에 대한 질문 드렸었을 때 박스권 장세가 유지가 되다가 내년 초쯤에 뭔가 좀 보여지지, 외국인들의 유입이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시장 방향성 언제쯤 잡혀지면서 좀 마음이 좀 편안해질까요? 아, 정말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일단은 넘어야 될 그 산이 있어요. 그 산이 어떤 거냐면은 일본 경제 보복과 관련된 어떤 미래 이벤트를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본 정부에서 그 저번 달 19일에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된 중재위 구성을 제안했고, 여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답변 시한이 얼마 안 남았어요. 예, 지금 오늘 7월 11일이죠. 7월 18일입니다. 7월 18일까지 한국 정부에서 응답을 해야 되는데 우리 정부의 스탠스를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경우에는 일본의 어떤 그런 중재의 설치 요구를 수용을 안 할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할지 할지는 뭐 대봐야 되겠지만 안 할 가능성이 높고, 이게 수용이 안 되면은 일본이 얘기했잖아요. 추가적인 경제 보복하겠다고. 그래서 추가적인 경제 보복 조치가 아마 7월 18일 정도 지나갔고 한 7월 19일 정도에 좀 수면 위로 올라올 것 같은데, 좀 예상되는 어떤 그 수출 규제 대상 품목으로는 이제 탄소 섬유가 있고요. 공작 기기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일본이 탄소 섬유를 만약에 수출을 만약에 안 한다, 규제를 한다 그러면은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현대기아차 그룹이 적극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수소 경제에 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수소 탱크의 핵심 소재가 바로 탄소섬유고요. 탄소섬유에 대한 일본 의존도는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우리가 탄소섬유가 절실한 걸 좀 잘 알고 있고 우리의 아픈 곳을 자꾸 막 치고 있고 건드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불쾌하긴 하지만 어떻게 이게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게 철저하게 무슨 뭐 정치적인 목적이다. 일본의 어떤 정치인들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뭐 이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뭐 7월 21일 뭐 참의원 선거가 끝나면은 이제 경제 보복 강도가 완화될 것이다 예측하고 있는데 그렇죠. 일각엔 그런 시선도 있죠. 예, 근데 네. 일본 스타일 아시잖아요. 일본은 한번 신중한, 그러니까 그 어떤 결론을 내기까지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지만 막상 결론을 내리면 그 카드를 쉽게 내리지 않습니다. 쉽게 접지 않는 그 스타일을 고려할 경우에는 수출 규제 기조는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8월 달에 발생 가능한 또 불확실성이 뭐가 있냐면은 바로 한국을 화이트 국가, 그러니까 무역 우대국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그런 좀 안 좋은 이벤트도 8월 달에 좀 대기가 되어 있어요. 뭐 당장 뭐 7월 달에 그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 공청회 같은 거 하고 이제 8월 정도 되면은 한국을 이제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그런 어떤 논의가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일본 정부가 지금 예고한 대로 만약에 대한민국이 일본의 그 화이트 국가에서 이제 제외될 경우에는 일본 정부가 통제하는 그런 품목이 한국으로 이제 수출이 될 때 일일이 건건이 다 그 일본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진짜로 필요한 어떤 소재나 부품 이런 것들이 일본에서 한국에 넘어오는 데까지 시간이 좀 많이 딜레이 될 수가 있다는 거. 이런 것들도 하나의 시장의 어떤 불확실성이니까 제가 지금 열과 일단 일본 경제 보복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뉴스가 좀 나와줘야 이제 방향성을 잡고 위로 갈 수 있는 거지. 이러한 어떤 리스크가 있는 상태에서는 지수가 갑자기 막 승승장구하면서 막 61선이 막 터닝하고 막 정배열 만들고 막 하반기까지 계속 랠리하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은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변수들이 현재 시점에서는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일본 경제 보복과 관련된 뉴스 팩트를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바로 이 질문을 이어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임종혁 대표님께 그냥 바로 이어서 예. 이 질문까지 함께 드려볼게요. 그러면 업종별 대응 전략을 문제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우리 시장이 한동안 밝게 가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지금 아까 말씀해주신 업종들, 품목들, 품명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에 따른 업종별 대응 전략도 함께 말씀해 주실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업종별 대응 전략까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예, 되게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요. 일본 경제 보복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테마나 산업이 좀 비교적 좀 안도 랠리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일본이 경제 보복을 했을 때 타격을 덜 받는 대표적인 업종은 제가 봤을 때는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뭐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 중에서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있는 기업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뭐 일본의 경제 보복 그 안에 그 카테고리 안에서 그리 큰 영향을 안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뜩이나 또 많이 빠졌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2분기의 주도 테마죠. 3개월 동안 시장을 주도한 테마가 3분기에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다고 생각은 안 해요. 왜냐하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약간 분열형 패턴이 만들어지면서 약간 좀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는 병동성 확대 구간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반대로 2분기 때 최악의 섹터가 오히려 3분기 때 의외의 스타 섹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제약바이오 헬스케어가 3분기 때 제일 많이 빠진 섹터고 2분기 때, 그리고 3분기 때는 좀 약간 리바운드로 기술적 반등이 의미 있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섹터에 있는 종목군들, 나포가 대주들의 V자 반등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저점을 공략하는 전략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약바이오 쪽도 한번 눈여겨볼 만하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자, 우리 김대복 대표님께도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혼돈의 국내 증시 방향성 언제쯤 빛이 보일까요? 방향성이 언제쯤 좀 빛까지는 아니라도 구체화가 되고 좀 명확해질 수 있는 시간은 언제쯤이라고 예상하시나요? 예, 일단 제가 요거 한마디 하고 그러시죠. 하겠습니다. 네. 예,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일본 제재 이게 우리가 언론이 너무 앞서 나가는 이런 흐름들을 보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부분이 그런가요? 예, 지금 일본이 규제를 한 거지 금지한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얘기하면 규제를 했다는 것은 숨통을 꽉 쥐어져 가지고 목을 꽉 쥐어 가지고 우리를 죽이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얘기인데 이게 너무 앞서 가지고 제2의 제3의 이런 것들을 계속 이게 언론에서 만들어낸다 이렇게 봐야 돼요.
모를 때는 시장에게 물어봐라.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시장은 기본적으로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반도체 이런 쪽의 시장 흐름들을 봤을 때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지금 거꾸로 내렸습니까? 올랐습니까? 오히려 올랐잖아요. 네. 올랐잖아요. 이것은 물론 뭐 감산의 어떤 흐름이든 뭐든 올랐는 거고, 그러면 그런 리스크를 만약에 지금 일본이 지금 이제 가장 그 했던 그 중에서 포토 레지스트 같은 경우에는 EV용 포토 레지스트니까 삼성의 앞으로 차세대의 어떤 그 흐름에서 이걸 잡는 건데 네. 오히려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건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시장이 지금 현재 별로 어떻게 보면 미국처럼 계속 신고가 랠리를 갈 때는 배드 뉴스가 굿 뉴스로 바뀌고 이런 흐름인데 우리는 지금 현재 악재에 민감한 시장이니까 이것이 나오면 그런 쪽으로 계속 확대 해석해서 자꾸 시장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만들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 그것은 결국은 나는 시장이 말해주는 것은 지금 현재 이것은 크게 우려할 바가 아니다. 진짜로 한국을 목을 쪼으려면 이거보다 더 큰 지금 현재 있다. 무슨 얘기냐면 독점력이 있고 절대적으로 구할 수 없는 소재나 이런 것들이 일본이 가지고 있는 카드가 있는데 그 카드를 쓰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면 지금 현재는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보겠고요. 네, 돈이 언제 들어와서 시장은 언제 쪽으로 갈 거냐 이렇게 보면 지금 이제 7월 달은 일정 부분의 돈이 들어오는 달입니다. 8월 달 되면 돈은 유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것은 왜냐하면 이머징 마켓의 자금 배분이 중국의 그 A 주식 편입이 2차 편입이 있기 때문에 자금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월봉상으로 양봉 2개 만들면 한번 쉬어가는 이런 자리고 이것은 새롭게 9월 달 돼서 들어올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면 큰 그림은 그런 흐름이 좋겠고 자 이런 흐름에서 지금 현재 투자하면 어떤 것이 좋겠느냐 이런 질문은 바로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이 나오는 시점이 지금 현재 7월 말입니다. 7월 말인데 이때 실적을 동반해서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은 저는 지난해보다 좋고 그다음에 지금 1분기보다 좋은 섹터는 역시 지금 현재 5G 섹터이다 이렇게 봅니다. 5G 섹터이니까 5G 쪽에 KMW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2분기에 한 마이너스 74억인데 네. 이번에 333억으로 흑자나니까 지금 현재 계속 이쪽이 좋아지고 마찬가지로 이제 옵트론텍 같은 경우는 카메라 모듈 만드는 회사인데 지난해 13억 정도 났는데 올해 2분기에 55억 정도 나면 300% 이상 신장이 됩니다.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헬스케어 이런 쪽 말고 의료기기 쪽에 보면 세종 메디칼 3억인데 지금 현재 11억 정도 나오면 250억 정도 퍼센트 정도 상승하니까 이런 종목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종목에 관한 이야기는 저희가 두 번째 의제 토크를 통해서 바이오 또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봐야 될지 저희가 여쭤볼 테니까요. 잠시 후에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시간이 없는데 이거 진짜 짧게 이거 하나만 딱 좀 짧게 대답을 한번 해주실래요? 아까 너무 악재에 과감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라는 말씀. 지금 뭐 한일 무역 분쟁이 목을 쬐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좀 귀찮게 만들어 놓은 것뿐이다라는 말씀을 전 이해를 했습니다. 그게 뭐 맞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악재와 호재가 공존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호재보다는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을 우리 시장이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짧게 말씀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간단한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이 2분기 어떤 컨센서스가 지난 분기보다 급격히 떨어졌다는 거죠. 지금 현재 그 코스피 영업이익이 33억 정도, 33조 정도로 기본적으로 그 컨센서스가 지난해보다 30% 이상 떨어졌다. 삼성전자도 50% 이상 떨어졌고 마찬가지로 경기의 어떤 그 전망치 자체도 계속 떨어지는 이것이 지금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고 우리가 지금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그 다른 나라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임주환 대표님에도 같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혼돈 속의 국내 증시의 방향성 우리 임주환 대표님은 어떻게 이 방향성을 예측하시고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해외 선물 트레이딩을 했었던 저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간단하게 9월이던 7월이던 금리 인하가
25bp든 50bp든 간에 9월 말부터 9월 초순부터 조금씩 사모아서 하반기 랠리를 좀 이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이어지고요. 이런 시장 속에서 뭐 업종별 대응 전략의 전망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업종별을 떠나서 스몰캡은 조금 전반적으로 섹터를 잘 선정하지 않으면 오래 물릴 수 있다는 점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분간은 업종별로 반도체나 그다음에 뭐 일본이든 미국이든 전혀 관계없는 엔터주들, 그다음에 미국 경기 민감주에서 마진율이 좋은 것들, 그다음에 미국의 통신 장비 판매하면서 마진이 좋은 것들, 또 지속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는 것들, 요 네 가지만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증시 또 하나의 숙제인 실적 시즌 이야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전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는 상회했지만 반도체와 스마트폰의 실적이 부진하게 나왔고 또 일본의 수출 규제에 우려감까지 더해져 더욱 복잡한 속내가 되었습니다. 이 답답한 성적을 발표한 첫 번째 주자이니만큼 이어지는 이 기업들의 성적표 역시 다소 실망스러운 상황인데요. 변동성 장세의 동아줄이 되어주는 실적주. 과연 이번에도 해답이 되어줄 수 있을지 저희가 지금부터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짧게 대답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국내 기업 2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2분기 업종 실적 및 향후 전망에 대해서 한번 안 여쭤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건 우리 임주아 대표님께 먼저 한번 여쭤볼까요? 일단 실적이라는 재료가 네. 정말 주가 상승하는데 큰 여력을 주려면 라지캡 같은 경우에는 사실 1조 넘는 큰 종목들은 주가를 유지하는 차원이라던가 뭐 더불어 배당을 홍보하는 차원에서의 실적이 재료로 쓰이기 때문에 주가를 그렇게 드라마틱한 영향을 보기는 좀 어렵고, 사실 미들캡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재료로 쓰였을 때 뭐 라지로 넘어가기 위한, 그렇게 되면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주가를 관리하면서 조금 시총을 키워가는 구간에서 재료로 쓰이는 거고, 보통 실적이 뭐 60주 뭐 이상 뭐 신고가가 나온다던가 아니면은 사상 창립 이래 최대 실적이 나온다고 해서 주가가 100% 이상 가는 것들은 대부분 스몰캡 위주입니다. 그래서 사실 실적이라는 시즌에 도래해서 그 업종별로 보시지 마시고 이렇게 몸집 크기별로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시총상위 대형주 중심의 실적 흐름이 아무래도 지금 저희 그 불황 시기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희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것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 이유는 뭐 낸드값 10% 정도 올려야 되기 때문에가 이유였는데, 지금 사실 삼성전자보다도 SK 하이닉스가 반도체에 대한 비중이 더 많기 때문에 굳이 조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본다면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 쪽을 좀 트레이딩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랑 하이닉스 상관관계가 0.9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이 올라가면 하이닉스도 올라가는 구조로 돼 있는데 둘이 좀 키 맞추기 과정에서 하이닉스를 좀 트레이딩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일단은 뭐 이 정도? 네, 이렇게만 좋습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김재복 대표님께는 이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변동성 장세 실적주가 답이 될 수 있다란다면 우리가 어떤 실적주에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지,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들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 말씀드린 대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실적이 개선이 되는 2분기가 전년 대비해서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들은 섹터는 5G 섹터에서 나오고 또 그 대형주 쪽에서는 자동차 섹터가 그래도 견조하고 증권주 섹터도 견조한 이런 시장 흐름입니다. 물론 이제 그 D램 익스체인지에서 발표되는 반도체 D램 가격이 다시 상승하면서 기대감을 주고 있지만 이것은 이미 시장에서 일정 부분 반영되었다, 저는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자동차 섹터나 또 금리 인하가 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 지금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많은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권 가격이 지금 현재 올라가는 거, 채권 금리는 떨어지고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 수익은 향상되는 이런 시장 흐름이니까 증권주 같은 대형 증권사들이 좋아 보이고, 통신주들 같은 경우에는 안테나와 관련돼 있는 이런 종목군들 KMW 같은 경우가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임종혁 대표님, 지금 주목해 볼 만한 실적주가 있다면 어떤 종목들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예, 제가 업종별로 실적 컨디션이 매우 양호한 기업들을 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자동차 업종 실적 컨디션 좋은데요. 그 현대차 작년 동기 대비 2분기 영업이익 20% 이상 증가할 것 같고요. 기아차는 30% 이상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치가 지금 현재 형성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일본산 자동차, 일제 자동차 약간 좀 불매 시그널도 좀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반사 이익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저렴한 가격에 이제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대표적으로 이제 극장이잖아요. 그래서 극장 사업자들 실적 컨디션 앞으로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CJ CGV 2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추정치를 컨센서스를 상회할 수 있다라는 어떤 의견이 지금 나온 상태고 그리고 메가박스의 제이 콘텐츠리도 2분기 호실적을 기록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음식료 섹터도 잘 보셔야 되는데 음식료 대표주들 2분기 영업이익 컨디션도 양호한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농심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36%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지금 형성되어 있고 롯데칠성은 2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 49% 정도 증가할 것으로 지금 추정치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업 중에서는 필라코리아가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2분기 긍정적인 실적이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화장품주 중에서는 연우가 상대적으로 2분기 실적이 화장품주 내에서는 호실적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실적 컨센서스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 건설 섹터에서는 삼성 엔지니어링과 대림산업이 좀 긍정적인 2분기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지금 추정치가 형성돼 있고 물류, 운송 이쪽 운송 쪽에서는 한진의 어떤 실적 추정치가 좀 긍정적으로 형성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2분기 주도주 역할을 했던 그 코스닥 주도주 역할을 했던 파트론 2분기 영업이익도 아주 의미 있게 크게 증가할 것 전년 동기 대비 아주 큰 대규모로 흑자 전환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제약 대표주 중에서는 나보타 수출 모멘텀이 2분기 때부터 찍히고 있는 대웅제약의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양호하게 발표될 것으로 지금 시장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